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십니까? 끝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질렀던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정장 소매만 꽉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평생 화장품 냄새 한 번 풍기지 않던 분이 그날은 유난히 낯선 향을 남기고 있었고 제 눈을 피한 채 황급히 봉투를 감추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들어 있었을 줄은 분노에 눈이 멀어 있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의심의 시작은 정확히 한 달 전 아버지의 첫 제사 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신 지 꼬박 1년. 향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사상을 치우면서도 내내 눈물바람이셨습니다. 마른 북어포처럼 바싹 야윈 어머니의 등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아버지 목까지 내가 어머니를 업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맹세가 무색해지는 데는 보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 대신 묘하게 달큰하고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렴한 분 냄새 혹은 싸구려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방 문을 열려던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대 앞에 앉은 어머니, 평생 몸빼 바지나 늘어진 티셔츠만 입던 분이 난생 처음 보는 고운 옥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고 계셨습니다. 입술에는 붉은 루즈가 어색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온 줄도 모르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는 어머니의 얼굴. 그것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제 인기척에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루즈를 손등으로 닦아내셨습니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들 왔냐? 밥은? 밥 먹어야지. 그 옷, 뭐예요? 어디 가시게요? 아니다. 그냥 동네 친구가 입어보라고 줘서 얼른 갈아입으마. 어머니는 허둥지둥 옷장을 열어 정장을 깊숙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옷장 구석, 신문지로 꼼꼼히 싸둔 빳빳한 쇼핑백을요. 친구에게 받은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온 새 옷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외로우셔서 그러시겠지. 꽃구경이라도 가고 싶으신 거겠지. 애써 마음을 눌렀지만 의심이라는 놈은 한번 싹을 틔우니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다가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불 꺼진 베란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안다. 나도 마음이 급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 저와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기 어린 듯 애절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목소리.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 말아라. 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콩나물값 100원도 아끼시던 분이 누구에게 돈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진 결정적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 애한텐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한다. 알았지? 걔 알면 난리 난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달달 떨렸습니다.
우리의 바로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숨겨야 할 비밀이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자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돈을 요구하는 남자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남겨주신 집과 쥐꼬리만한 유산, 그것을 노리는 제비 같은 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죄스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눈도 못 감고 구천을 떠돌고 계실 텐데.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밖으로 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대고 집에 전화를 걸어보거나 베란다에서 어머니가 사라지는 방향을 하염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그 옥색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머리까지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하고 오셨더군요. 나 오늘 좀 늦을 거다. 저녁 챙겨 먹어라. 어머니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평소 시장 갈 때 들던 장바구니가 아니라 장롱 깊숙한 곳에 있던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핸드백 틈으로 삐져나온 두툼한 흰 봉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저게 바로 그 돈이구나. 어디 가시는데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냥 경로당 친구들이랑 바람 좀 쐬러. 거짓말. 경로당 가는데 누가 저렇게 차려입고 돈 봉투를 챙깁니까? 어머니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제게는 마치 가족의 연을 끊고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든 오늘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정신이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 꿇릴 것입니다. 저는 겉옷을 챙겨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숫자가 야속할 만큼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며 주머니 속 차키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자 저만치 택시를 잡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황급히 택시에 올라타셨습니다. 기사님, 저 앞 택시 좀 따라가 주세요. 빨리요. 제 차에 시동을 걸 틈도 없이 마침 단지 앞에 서 있던 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엑셀을 밟았습니다. 앞서가는 택시 뒷공무니를 쫓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탄 택시가 향한 곳은 동네 시장도 친구네 집도 아니었습니다. 시내를 가로질러 한참을 달리더니 번화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설마 정말 호텔 같은 데라도 들어가는 건가?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멈춘 곳은 예상 밖의 장소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병원 앞이었습니다. 병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 아니면 그 남자가 입원이라도 했나?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택시에서 내린 어머니의 행동은 아픈 사람의 보호자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몰래 만나러 온 사람처럼 옷매무새를 다듬고 주위를 살피며 병원 본관이 아닌 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던지듯 내고 기둥 뒤에 숨어 어머니의 뒤를 밟았습니다. 어머니의 옥색 정장이
병원의 흰 벽과 대비되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고 또 처연해 보이던지요. 하지만 그 처연함조차 저에게는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였습니다. 손에 꽉 쥔 핸드백, 그 안에 돈 봉투, 그것이 향하는 곳에 분명 제 가정을 파탄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병원 냄새는 언제 맡아도 역합니다. 소독약 냄새와 섞인 그 비릿한 공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날 제 코를 찌른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어머니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배신의 냄새였습니다. 회전문이 돌고 어머니의 옥색 정장 자락이 병원 로비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도 덩달아 몸을 숨기며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제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종합병원 로비는 시장통처럼 북적였습니다. 접수 대기 번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들, 링거대를 끌고 다니는 환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허름한 몸빼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로 아버지를 간병하던 그 옛날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핸드백을 소중하게 쥐고 누군가를 찾듯 두리번거리는 저 여자는 제가 모르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타는 통에 저도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층수 버튼을 누르는 어머니의 손이 보였습니다. 9층? 암센터와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9층? 설마 그놈이 암이라도 걸린 건가?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요. 그 남자가 아픈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내연남을 살리겠다고 아버지가 남긴 돈을 싸들고 온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한 층, 두 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숨가쁨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저는 3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형편의 대학병원은 무리예요. 그냥 동네 큰 병원으로 가요. 돈이 무서워서 병원비가 무서워서 벌벌 떨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결국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남편을 그렇게 보낸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내를 위해서는 저렇게 곱게 차려입고 대학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말입니까? 9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긴 복도 끝 휴게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그놈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조한지 다리를 계속 떨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핸드백에서 손거울을 꺼내 이리저리 얼굴을 비춰보시더군요. 앞머리를 넘겼다 내렸다. 옷매무새를 다듬었다가 그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러운지 보고 있는 제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데이트라도 하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핸드백을 열어 그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입구를 살짝 벌려 안을 확인하시는데 언뜻 봐도 꽤 많은 현찰과 낡은 통장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공사판을 전전하며 모은 돈. 제가 장가갈 때 보태주겠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알도 아껴가며 모은 그 돈일 겁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지금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마음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저는 모른 척 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외출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예전의 그 억척스럽고 착한 어머니로 돌아와만 준다면. 하지만 제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띵하고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치 10년 만에 만난 정인이라도 보는 듯 눈가에 물기마저 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멀끔한 양복 차림에 중절모까지 쓴 모습이 꽤나 점잖은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늙은 제비 아니면 사기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공손한 태도, 그리고 그 남자가 어머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하듯 건네는 손길. 그것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얼마나 많은 미래를 즐겼을까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도,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어머니를 데리고 복도 구석, 사람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비상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제가 숨어 있는 그 비상구 쪽으로 말입니다. 저는 황급히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투를 다시 가져오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첫 마디부터 돈 이야기라니. 네, 여기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봉투 소리. 그 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손은 이미 차가운 철제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돈이 넘어가면 끝입니다. 아버지의 피땀이, 어머니의 정절이, 우리 가족의 명예가 저 낯선 남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꼴을 저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비상구 문을 있는 힘껏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육중한 철문이 벽에 부딪히며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남자는 당황한 듯 봉투를 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그 비겁한 행동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짐승의 울음 같은 제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찢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보였습니다. 사색이 된 어머니와 봉투를 뒤로 감추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 중년 남자. 아, 아들아. 내가 여길 어떻게. 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곱게 차려입은 옥색 정장 위로 제 시선이 꽂힐 때마다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밖에 모르던 여자가 낯선 사내 앞에서 저렇게 부끄러운 표정을 짓다니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자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복의 젊은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여긴 병원일세. 남자는 의외로 침착하게 제 손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점잖은 말투와 태도가 오히려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들켰으면서 뻔뻔하게 어른 행세를 하는 꼴이라니요. 병원? 병원이면 남의 집안 풍비박산 내도 됩니까? 우리 아버지 눈 감으신 지 겨우 1년입니다. 1년?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서 대체 무슨 돈을 뜯어내는 거야? 제 목소리는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 그 돈이 저 남자의 더러운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뒤로 감춰진 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놔. 그 돈 당장 내놓으라고. 아들아, 안 된다. 제발, 제발 참아라. 그때 어머니가 제 허리춤을 결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평소엔 제 팔뚝 하나 제대로 못 밀어내던 마른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어머니는 저를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비키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버지가 남긴 돈을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런 제비 같은 놈한테 갖다 바쳐? 엄마 미쳤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경비원들이 멀리서 무전기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저는 영원히 바보 천치로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나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반동으로 어머니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저는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남자가 쥐고 있는 그 하얀 봉투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거 나라, 젊은이.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남자가 봉투를 가슴팍으로 숨기며 방어했지만 저는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점잖은 척해도 나이 든 사람의 힘이 분노에 찬 젊은 저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지. 거친 몸싸움 끝에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가 찢어졌습니다. 허공으로 무언가가 흩뿌려지는 듯 하더니 바닥으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내용물들이 쏟아졌습니다. 팔랑거리는 5만 원권 지폐 몇 장, 그리고 낡을 대로 낡은 국민은행 통장, 마지막으로 꼬깃꼬깃하게 접힌 누런 편지 봉투 하나.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밟고 서서라도 남자는 황급히 그 낡은 통장과 편지를 주우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 돼. 그건 어느새 바닥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손보다 먼저 그 편지를 낚아채려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피해 편지와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데? 이깟게 뭔데 이 난리야. 통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통장 안쪽에는 꼬박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차곡차곡 찍힌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글씨가 거의 지워질 정도로 오래된 거래네요. 이건 아버지가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오래된 통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예금주 이름 란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영희. 어머니의 이름은 김말순이었습니다. 이영희?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길래 이 오래된 통장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며 왜 이 남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걸까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제발. 그거 보면 안 돼. 하고 통곡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놓으세요. 당장 놓으라고. 어머니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메웠지만 저는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맞춤법도 다 틀리고 손이 떨린 듯 삐뚤빼뚤하게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내 아들, 장가갈 때 정장이라도 한 벌 해주고 싶었는데 눈앞이 번쩍 아득해졌습니다. 내 아들, 장가갈 때 저는 이미 3년 전에 결혼을 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외아들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를 향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저는 눈을 부릅뜨고 다음 문장을 읽어내렸습니다. 말순 언니, 염치 없지만 우리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말순 언니, 그것은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순간 거친 숨을 고르며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단단히 체념한 듯한 슬프고도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오해할 만하네. 남자의 한마디가 병원의 소란스러움을 일순간 정지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두려웠습니다. 저 안에 자네를 낳아주신 분이 있네. 남자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 방금 전 남자가 열고 나온 903호 병실문. 그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옅은 기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옥색 정장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우는 엄마가 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점잖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엄마, 저 남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저놈이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눈을 피한 채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다 내 죄다. 그 한마디에 억지로 버티고 있던 내 세상의 기둥 하나가 우지끈 부러져 내렸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탓하지 말게. 남자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편지와 통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의 오랍이 되는 사람일세. 자네한테는 외삼촌이 되는 셈이지. 외삼촌? 평생 친척 하나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세 식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내게 갑자기 외삼촌이라니요. 저기 903호. 영희가 자네를 낳은 사람일세. 내 누이 동생이지. 그의 시선이 가리키는 곳. 조금 열린 903호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잡이 불빛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안 돼. 아직은 안 돼. 하며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덜컥 병실 문을 밀어젖혔을 때 코를 찌르는 강렬한 약품 냄새와
피비린내 비슷한 것이 훅 끼쳐왔습니다. 6인실 병실의 가장 구석 자리, 커튼이 반쯤 처진 침대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뼈대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자. 머리카락은 다 빠져 하얀 비닐을 쓰고 있었고 뺨은 움푹 파여 해골 같았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팔에는 굵은 주삿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누구? 그녀가 다친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스러지는 낙엽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와 닮은 구석이라고는 그 푹 꺼진 눈매 어딘가에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뿐이었습니다. 영희야. 내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말순 언니는? 언니 만났어? 돈 줬어?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헐떡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문가에 선 나를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누구? 그 순간 내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어머니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쥐고 통곡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여길 와버렸어. 어머니의 오열에 병상에 누운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가닿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두려운 듯 그녀의 마른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아들, 우리 아기.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는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끔찍한 연극 무대에서 빠져나가 내 익숙한 집으로, 내 진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설명해. 당장 설명해. 나는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는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내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침대 옆 보호자용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일세.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내 누이는 그 당시 식모살이를 하던 19살 어린애였지. 철도 모르던 애가 그 집 도련님한테 겁탈을 당하고 아이를 가졌어. 쫓겨나다시피 길거리로 나앉은 동생을. 무능한 나는 거두지 못했네.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내 존재의 기원이 되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영희를 걷어준 사람이 바로 자네 어머니 김말순 씨였네. 내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 영희가 뱃속에 자네를 품고 있을 때 말순 씨가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덜어 먹이며 영희를 돌봤어. 그리고 자네가 태어나던 날, 남자가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혼모 딱지를 달고는 자네를 도저히 호적에 올릴 수도 키울 수도 없었지. 영희가 아이를 안고 수면제를 털어 넣으려던 날 밤, 말순 씨가 아이를 빼앗아 품에 안았네. 내가 내 호적에 올려 내 자식으로 키울 테니 넌 홀가분하게 떠나라고 말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내 끼니를 챙기던 그 억척스러운 여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의 핏덩이를 거둔 사람이었다고요? 영희는
자네를 말순 씨에게 맡기고 식당 주방 공사장 한바집을 전전하며 평생을 혼자 살았네. 자식 버린 죄인이라며 단 한 번도 말순 씨 앞에 나서지 않았어. 그런데 남자가 바닥에서 주운 그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3달 전에 영희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네. 의사가 남은 시간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더군. 췌장암 말기. 그 단어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얼굴 한 번만,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영희가 나한테 처음으로 울면서 매달리더군. 그래서 내가 말순 씨를 찾아갔네. 나는 멍하니 그 낡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서늘한 감촉이 소름 끼쳤습니다. 이 돈은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희가 평생 식당 바닥 닦아가며 모은 돈일세. 자네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그 아픈 몸으로 병원 한 번 안 가고 모은 6천만 원. 그걸 말순 씨한테 전해주고 멀리서 자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네. 통장 속에 적힌 5만 원, 10만 원의 흔적들. 그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저 앙상한 여자가 평생을 바쳐 짜낸 피와 땀, 그리고 자식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내게 남자가 생겨 돈을 갖다 바친다고 오해했던 어머니는 친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에게서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야 한다. 알았지? 걔 알면 난리 난다. 베란다에서 엿들었던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외도를 숨기려는 속삭임이 아니라 자식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어미의 처절한 호소였습니다. 내가 미행을 결심했던 그 곱게 차려입은 옥색 정장과 화장. 그것은 병든 친모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으니 걱정 말고 가라고 보여주기 위한 길러준 어미의 가슴 시린 예의였습니다. 아, 내 입에서 짐승이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평생 나를 거두어 키워준 양어머니를 의심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친어머니 앞에서 그 핏빛 같은 돈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미안하다. 침대 위에서 힘겨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어머니가 나를 향해 앙상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컸네. 말순 언니가 훌륭하게 잘 키워줬네.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베개를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뻗어온 손을 잡지도 내치지도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어머니는 내 바짓단을 꽉 움켜쥔 채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낳아준 어미의 가쁜 숨소리와 길러준 어미의 오열. 그 두 거대한 모정의 틈바구니에서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와 병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얼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머릿속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윙윙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아기, 잘 컸네. 산소호흡기 너머로 바스러지듯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길거리에 선 채 구역질을 덜컥덜컥 해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놈 보듯 나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미쳐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30년 전 19 미혼모.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테니 넌 떠나라.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 한 달.
외삼촌이라는 남자의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도대체 내 삶은 어디서부터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짜란 말입니까? 나를 안고 젖을 물리며 키워준 사람, 열병에 걸렸을 때 밤새 업고 뛰었던 사람, 내 등록금을 대느라 파출부 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진 사람, 그 김말순이라는 여자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집까지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 낡은 장판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정정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오늘따라 나를 무섭게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홀리듯 어머니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러운 불륜의 현장이라며 혐오스럽게 쳐다봤던 그 방. 경대 위에는 어머니가 서툴게 바르다 만 붉은 루즈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싸구려 화장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정신이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 꿇릴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가 품었던 그 끔찍한 오해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동생, 아니 친모인 이영애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거둔 핏덩이가 이렇게 버젓한 청년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랐다는 것을 그 불쌍한 여자에게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아이를 잘 키웠으니 걱정 말고 가라고 길러준 어미로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기 위해 평생 안 입던 정장을 사고 입술을 발랐던 것입니다. 경대 서랍을 무작정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문지로 꼼꼼히 싸두었던 그 옥색 정장의 빈 쇼핑백이 보였습니다. 쇼핑백 바닥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옷을 산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뒷면에 내게 너무도 익숙한 굵은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말순아,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소. 나중에 그 사람 만나러 갈 일 생기면 꼬질꼬질하게 가지 말고 꼭 예쁘게 입고 가시오. 흉잡히지 않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역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 거두어 키우는 아내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밀을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무덤까지 안고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언젠가 겪게 될 그 슬픈 만남을 예견하고 쌈짓돈을 몰래 남겨두셨던 모양입니다. 아,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방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천치같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며 그깟 낡은 통장을 빼앗겠다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을 때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불 꺼진 거실에 기진맥진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옥색 정장은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지워져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리며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죄인이야. 우리 아들 평생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자라서 그 불쌍한 것 소원 하나 들어주려다 우리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날 욕해라. 이 못난 어미를 쳐 죽여라. 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칠고 굵어진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내가 엄마라고 부르자 어머니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지. 엄마가 날 버렸으면 난 진작에 길바닥에서 죽었을 텐데. 남의 자식 걷어서 뼈 빠지게 고생하게 한 게 난데. 아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피눈물 같은 붉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넌 내 새끼다. 내 배로 낳진 않았어도 내 젖이 안 나와 밤새 맹물 끓여 먹이며 밤을 새웠어도 넌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새끼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고 내가 그렇게 품어 키웠어. 누가 뭐래도 그깟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 내 속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한 내 새끼다.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굽은 등을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이 거대한 사랑의 무게를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아들아. 한참을 울던 어머니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살에 널 낳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어. 식당 바닥 닦으면서도 혹시라도 너한테 해가 갈까봐 멀리서 지켜보지도 못했어. 그 돈, 6천만 원. 그거 모으겠다고 제 몸뚱이 다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흑흑 흐느꼈습니다. 내가 널 안 뺏었으면 차라리 지 새끼 키우면서 억척스럽게라도 살았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기적이라서 널 뺏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된 것 같아서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 마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가 나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나 낳아주신 그분도 날 살리기 위해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친어머니는 나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을 숨어 살았고, 길러준 어머니는 내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두 어머니의 치열한 사랑과 희생을 양분 삼아 자라난 가장 축복받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는 굳게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요. 같이 가요, 엄마.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서 그분한테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까 안심하고 눈 감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고맙다. 밤은 깊어가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우리 모자의 통곡 사이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그 903호 병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내 삶의 두 근원 앞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속 불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어제 쏟아낸 눈물 탓인지 잔잔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든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의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가요. 내 짧은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제 흙먼지가 묻은 옥색 정장을 말끔하게 털어 다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영수증을 핸드백 깊숙이 챙겨 넣으셨습니다. 다시 찾은 시내 대학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우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쥐고 계셨고 그 투박하고 따뜻한 체온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이성을 잃고 발로 걷어찼던 그 비상구 철문 앞을 지나 903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내가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먼저 문이 열리며 외삼촌이 수척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영희가. 간밤에 숨이 몇 번이나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외삼촌의 말에 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해골 같은 여인. 친어머니는 산소호흡기 대신 얇은 콧줄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릴 때마다 쌕쌕거리는 쇳소리가 났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정신 좀 차려봐라. 우리 아들 왔다. 내 새끼 왔다. 어머니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깡마른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친어머니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하게 흐려진 동공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마침내 침대 발치에 선 내게 멈췄습니다. 아! 그녀의 마른 입술 사이로 바람 새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어제처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두 어머니가 맞잡고 있는 그 손 위로 내 손을 포겠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내 손을 키워준 어머니의 굳은 살과는 또 다른 평생 험한 물 만지며 살아온 여자의 얼음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내 목소리가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 아기. 친어머니의 눈가에서 주르륵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내 손을 꽉 쥐려 했지만 그 악력은 갓난아이의 잼잼보다도 약했습니다. 나는 어제 병원 복도에 내동댕이 쳤던 그 낡은 통장과 편지 봉투를 품속에서 꺼냈습니다. 외삼촌이 밤새 챙겨두었던 것을 아침에 건네받은 터였습니다. 나는 그 낡은 통장을 친어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내 말에 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우리 아기.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엄마가, 이 못난 애미가. 그녀의 가쁜 숨소리에 섞인 그 애미라는 단어가 내 가슴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어머니. 내가 처음으로 내뱉은 그 단어. 어머니. 나를 낳아준 여자, 이영희. 그녀의 두 눈이 화들짝 커지더니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늘이시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녀는 내 손에 쥐인 통장을 더듬더듬 매만졌습니다. 그 통장, 그냥 모은 거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곁에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영희가, 자네 유치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멀리서 교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그날 일당을 다 털어넣은 돈일세. 자네 생일날 자네가 상 받았다는 소문 들은 날. 그렇게 30년을 하루같이 모은 돈이야.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1995년 3월 2일. 입금 5만 원.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2001년 2월 14일. 입금 10만 원. 중학교 졸업식 날. 2006년 11월 16일.
입금 10만 원. 수능 치던 날. 숫자 옆에 흐릿하게 찍힌 날짜들. 그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죄책감에 차마 나서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내 인생의 궤적을 훔쳐보며 남몰래 삼켜야 했던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는 친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한 번이라도 안아보지. 한 번이라도 손잡아보지. 그깟 호적이 뭐라고, 그깟 미혼모 딱지가 뭐라고 평생을 그렇게 식당 바닥에서 늙어갔어요. 내 절규의 친어머니는 뼈만 남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때 묻으면 안 돼. 훌륭한 말순 언니 밑에서 반듯하게 커야지. 그래야 우리 아기가 무시 안 당해. 그녀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에 곁에 있던 양모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식당 바닥에서 남의 밥그릇 닦을 때 나는 내 새끼 안고 따뜻한 밥 먹었어.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야. 차라리 나를 욕해라, 영희야. 양모의 절절한 참회에 친모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양모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언니, 아니야. 언니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아기, 이렇게 장성한 사내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두 어머니, 한 사람은 피를 나누어 준 죄로 평생을 숨어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의 피를 거둔 죄로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희생했습니다. 이 좁고 서늘한 903호 병실 안에서 30년간 엉켜있던 두 여자의 지독한 운명의 매듭이 비로소 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두 어머니의 손을 내 큰 손으로 겹쳐쥐었습니다. 두 분 다 제 어머니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내 말에 친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은 듯한 한없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가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 냄새 맡았고, 손도 잡아봤고, 어미 소리도 들었으니, 이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겠어. 그 순간 친어머니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심박수를 알리는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눈 떠봐, 영희야. 외삼촌이 기겁하며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갔고 양모는 사색이 되어 친모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외삼촌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계 조작 버튼을 누르고 산소호흡기 압력을 조절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친어머니의 앙상한 몸 위로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안 돼. 영희야, 눈 좀 떠봐. 우리 아들이 내 손 잡고 있잖아. 어머니는 의사들에게 떠밀려 뒤로 물러나면서도 친어머니를 향해 처절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의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친어머니의 손. 그 손을 놓치면 방금 찾은 나의 반쪽짜리 세상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분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기계음만이 그녀의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무릎을 애써 펴고 친어머니의 침상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호흡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나는 주머니 속에서 어제 병원 복도에서 찢어졌던 그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분노에 차 바닥에 던져버렸던 그녀의 일생이 담긴 그 편지. 어머니. 나는 친어머니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댔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 침을 삼키며 목청을 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이 편지,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들리시죠? 어머니 목소리 대신 제가 제 목소리로 읽을게요. 친어머니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듣고 계신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글씨가 번져 보였지만 나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장가갈 때 정장이라도 한 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미가 못나서 평생 식당 바닥이나 닦다 보니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내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양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고 외삼촌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 언니, 염치 없지만 우리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내 새끼가 어떻게 컸는지 그 잘생긴 얼굴 한 번만 눈에 담고 갈 수 있게 해주오. 편지지를 쥔 내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 배우지 못한 여자의 서툰 맞춤법. 하지만 그 투박한 글자들 사이에는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피 맺힌 그리움이 화라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넌 모르겠지만 어미는 널 매일 보고 살았다. 내가 말순 언니 손잡고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노란 우산 쓰고 가던 내 뒷모습, 중학교 교복 입고 늠름하게 걸어가던 모습. 어미는 그 식당 뒷골목에서 다 지켜봤어. 널 품에 안아보지 못한 건 내 평생의 한이지만 내가 그 훌륭한 언니 밑에서 구김살 없이 커준 것만으로도 난 매일매일 하늘에 감사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편지지 위로 번졌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는 늘 제 곁에 계셨군요. 내가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내가 상장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을 때, 그 모든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여 울고 웃으며 내 삶의 궤적을 쫓고 계셨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문장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형부, 우리 아들 사진 몰래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진, 내 부적처럼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소. 형부,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편지 봉투 안쪽을 황급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작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내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내 돌사진, 유치원 재롱잔치 사진, 아버지가 몰래 이 친어머니에게 내 커가는 모습을 전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길러준 아내의 헌신을 지켜주면서도 핏덩이를 포기해야 했던 한 여자의 끊어질 듯한 숨통을 그 사진 몇 장으로 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내 입에서 짐승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어머니는 내가 내던진 그 낡은 통장과 더불어 아버지가 전해준 내 사진들을 평생의 부적처럼 품고 식당 바닥을 닦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나는 편지와 사진을 친어머니의 앙상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내 볼을 비볐습니다.
서늘했던 그녀의 뺨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게요. 어머니가 제 뒤에서 평생 흘리신 눈물, 어머니가 제 생일마다 10,000원, 50,000원씩 모아주신 그 피 같은 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짊어진 그 무거운 비밀. 제가 평생 잊지 않고 다 갚으며 살게요. 내 절규에 가까운 맹세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아, 친어머니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바람처럼 달싹였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더니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모두 태워내듯 맑아진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우리 아기, 내 새끼, 고맙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의 죄책감과 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양모가 울부짖으며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친어머니의 시선이 나와 양모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마침내 허공 어딘가로 멈추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삐. 기계의 단조로운 긴 파열음이 그녀의 마지막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안 돼. 어머니. 나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움켜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여자, 내 존재의 시작. 그녀를 만난 지 불과 이틀.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지 불과 하루. 신은 내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을 허락하고 그녀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병실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도 짐승처럼 오열하며 내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섞여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요. 내가 엄마 지킬게요. 돌아가신 어머니 목까지, 우리 아버지 목까지. 내가 평생 엄마 없고 살게요. 나는 양모의 젖은 등을 쓸어내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의 거룩한 죽음 앞에서 나를 길러준 어머니와의 지독한 사랑의 매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지 겨우 1년 만에 저는 다시 상주의 완장을 차고 향냄새 가득한 빈소에 앉아 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여인. 수척하고 앙상했던 병상의 얼굴 대신 외삼촌이 찾아온 20살 무렵의 앳된 이영의 씨가 서글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낳기 전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기 전에 그 눈부신 청춘. 그 어여쁜 소녀가 평생 식당 바닥에서 허리를 숙이며 늙어가는 동안 저는 참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요람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그 낡은 국민은행 통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6천만 원. 친어머니가 당신의 피와 땀, 어쩌면 뼈와 살을 깎아 모은 제 결혼 자금. 내 아들, 장가갈 때 정장이라도 한 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녀의 편지 구절이 귓가에 맴돌아 또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정장을 입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고운 윤달수의를 지어 올렸습니다. 평생 남들이 입다 버린 헌옷, 주방 기름때에 절은 싸구려 작업복만 입으셨을 뿐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거친 삼배가 아니라 최고급 명주실로 짠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 입고 저승에선 춥지 않게 예쁜 모습으로 날아다니세요. 제가 수의를 관에 덮어드리며 속삭였을 때 곁에 서 있던 외삼촌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빈소는 조문객 하나 없이 쓸쓸했습니다. 평생 숨어 지낸 분이니 찾아올 인연이 있을 리 만무했죠. 하지만 텅 빈 빈소를 꽉 채운 것은 제 옆에 꿇어앉아
밤낮으로 향을 피우는 길러준 어머니 김말순 여사의 오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내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영정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이따금 혼잣말처럼 그러나 영정 속 동생에게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영희야, 춥진 않니? 배는 안 고프니? 평생 남의 밥상만 차려줬는데 내 잿밥 하나 챙겨줄 사람 없게 만들어서 이 언니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굵은 손가락이 향을 집어 올릴 때마다 그 손마디에 박힌 고단한 세월이 보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식당 바닥을 닦는 동안 이 손은 남의 집 안방을 닦으며 저를 키워냈습니다. 두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듯 했지만 결국 저라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똑같이 부서지고 닳아 없어진 기구한 여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 편히 가셨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우시면 저분도 발걸음이 무거워 못 가세요. 제가 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고 일으켜 세웠을 때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원망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널 안 뺏었으면 차라리 둘이 지지고 볶고라도 살지 않았을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제 손보다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제 세상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엄마한테 저를 맡기고 평생 지켜주신 거예요. 두 분 다 저한테는 은인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저분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영정 사진 속의 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가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속삭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던 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습니다. 작은 유리암 안에는 유골함과 함께 낡은 통장,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전해주셨다던 제 어릴 적 사진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적어 넣은 작은 쪽지 하나가 곁들여졌습니다. 내 동생 영희야. 우리 아들,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눈물 안 흘리게 잘 거둘게. 거기서 형부 만나면 내가 고맙다고 했다고 전해다오. 유리문이 닫히고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삼촌은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려주고는 붉어진 눈시울로 뒤돌아섰습니다. 자네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일세. 두 어미의 목숨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 거대한 두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시간은 흘러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면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어머니의 옷차림을 살피지 않습니다. 대신 굽은 등으로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져 뒤에서 몰래 안아드리곤 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징그럽게 왜 이래. 다 큰 놈이. 왜요? 우리 엄마 내가 안아보겠다는데. 어머니는 겉으로는 타박하시면서도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꽃이 핍니다. 어머니의 방 화장대 위에는 더 이상 서툴게 바르던 붉은 루즈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가장 좋은 영양크림을 사서 어머니 화장대 위에 슬쩍 올려놓습니다. 평생 저를 키우느라 거칠어진 그 피부를 이제는 제가 지켜드려야 하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지갑 속에 넣어둔 친어머니의 낡은 편지 조각을 꺼내봅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의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빼돌린다고 착각했던 그 어리석었던 시간. 만약 제가 그때 병원 복도에서 조금만 늦게 이성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편지를 읽지 않고 죽어가는 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더라면 저는 평생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제게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서툰 비밀이 사실은 저라는 세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독하고 눈물겨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낡은 통장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밤바람이 찹니다. 오늘 밤에는 왠지 저를 낳아주신 분의 수줍은 얼굴과 저를 길러주신 분의 환한 웃음이 나란히 꿈에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분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서로 손을 맞잡고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계시기를. 그리고 당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아들이 얼마나 두 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바람결에라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어버릴 뻔했던 제 마음은 두 어머니가 뿌려준 그 거대한 사랑 덕분에 다시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두 분의 목까지 헛되지 않게 살아내려 합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